안녕하세요. 282페이지 특유 발명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1차 때부터 많이 했었는데 사례 강의에서도 다시 할 거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알약, 이걸 정제라고 하는데 얘를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의약품이라는 것은 주성분에다가 설탕 같은 첨가제 집어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이걸 먹으면 이쪽을 경구부위라고 합니다. 경구부위로 투여한다. 얘를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분, 이따가 유효성분이라는 게 나올 건데, 유효성분을 하루에 한 번 0.5mg만 먹는다. 이걸 용량이라고 합니다. 먹으면 위에서 녹고요. 녹아서 이 알약에서 주성분이 스물스물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서 소장상부쯤에서 흡수가 되어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피로 돕니다. 그걸 전신혈이라고 하는데, 이 피로 돌 때 유효성분 형태로 돌게 됩니다. 주성분이라는 것은 유효성분과 동일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성분이 먹었을 때 위에서 잘 녹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탄소수가 너무 길면은 잘 녹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녹지 않으면은 그대로 오줌으로 배설돼서 의미가 없으니까 녹게 만들려고 살짝 변형시킵니다. 그걸 염화물이라고 해요. 잘 녹는 유효성분이면 그걸 그대로 주성분으로 쓰고, 잘 녹지 않는 것은 염화물로 만든 걸 주성분으로 쓰게 되는데, 그것을 먹고 흡수가 돼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전신련으로 갈 때는 유효성분을 넣건 염화물을 넣건 결국 유효성분이 됩니다. 도식화하자면 유효성분을 X라고 한다면, 이거 X, 얘는 X에다 뭐 하나 더 갖다 붙인 거, 염화물. X가 산성이면 염기성을 붙이고, X 염기성이면 산성을 갖다 붙입니다. 이거 피를 돌다가 특정 수용체에 가서 이 수용체의 역할을 더 활성시키거나 아니면 억제시킵니다. 걔를 양리기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용체를 건드리는지. 이걸 건드려서 종국적으로 특정 질병에 대해서 특정 약효가 나타나는 것. 약효는 치료나 경감, 예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치료가 많이 나옵니다. 얘를 의학용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효성분을 의약이라고도 합니다. 유효성분의 용도를 의학용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단어들은 의약품, 얘를 품목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판례에서 다 등장하는 단어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염화물, 주성분, 그리고 용법 용량, 그 다음에 유효성분 또는 의약, 그리고 양리기전, 의학의 용도, 이 단어들 알고 계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은 여기 의학용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양리기전도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용법 용량, 이거 시험 문제 나오고, 나머지들은 단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런 체계도 하에서 282페이지는 의학용도 발명입니다. 참고로 의학용도 발명이라고 하면 양리기전과 이 질병의 약효를 합해서
포괄적으로 또 의학용도 발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의학용도 발명은 판례가 진보성, 그 다음에 42조 사항 2호, 그리고 42조 사망 1호 이렇게 쟁점이 있고, 징보성 관련해서도 구성의 인정 여부, 그 다음에 진보성 판단 기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많이 했었던 판례들이니까 한번 읊어보자면, 먼저 구성의 인정 여부는 양리기전과 의학용도가 하나의 청구항에 다 써 있을 때 그 양리기전을 구성으로 인정할지 말지, 이게 구성의 인정 여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양리기전은 의학용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범위 내에서만 구성으로서 인정된다. 그 내용이 구성 인정 여부고, 그 다음에 진보성 판단은 이거 우리 1차 때도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의학용도 발명은 신규성만 있으면 무조건 진보성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그 의학용도를 입증하는 임상 데이터가 공지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신규성이 있다고 보는데, 신규성이 있으면 무조건 진보성이 있냐, 이런 게 논란이 됐는데, 판례가 출원 전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어도 그 의학용도를 예측할 수 있으면 진보성을 죽일 수 있다. 그 판례. 신규성이 있으면 무조건 진보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효과가 예측 가능하면 진보성은 죽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탑10에도 선정된 사안이다 보니까, 올해 2020년 탑10에도 선정된 사안이어서 실전 GS에서 다시 문제화하니까 실전 GS와 사례 강의에서 더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2조 사항 2호도 이거 양리기전 관련된 거네요. 의학용도 발명은 질병과 약효로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양리기전을 표현해도 이 양리기전이 어떤 의학용도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42조 사항 2호 오케이. 그 다음에 42조 사항 1호는 실험의 과학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쉽게 실시를 위해서는, 여기서는 특히 실시 중에서도 쉽게 사용이라는 게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소리예요. 이를 위해서는 임상 데이터, 이걸 양리 효과를 데이터에 의해서 명확하게 기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양리 효과 등을 입증한 실시에를 기재해야 되고, 만약에 실시에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출원 전 양리 기전이 밝혀졌어야 된다. 그 판례 알죠? 출원 전 양리 기전이 밝혀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리 데이터 등 구체적 기재가 있어야 된다. 그게 42조 사망으로. 이렇게 쟁점들이 있습니다. 사안들. 의학용도 발명은 올해 기출문제 해설을, 어떤 분들은 의학용도 발명으로 답안지를 해설하신 분들도 있는데, 올해 기출문제는 의학용도 발명 문제는 아니었고요. 의학용도 발명은 40몇 회에서 좀 옛날에 한번 출제됐고 그 다음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특히나 2020년 탑10 판례에서 의학용도 발명에 대한 진보성이 선정됐기 때문에 좀 잘 잡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쟁점들은 전부 다 사례 강의하고 GS에서 다루니까 사례 강의와 실전 GS 참고하시면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282페이지. 1번 서, 의이네요. 의학은 질병의 진단, 경감, 치료, 처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 이 의학이라는 게 이거 유효성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치료용 물건 이렇게 하고, 의학용도를 한 의학물질 이거 유효성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효성분이 어떤 양리효과를 갖는지를 밝혀낸 거, 요거요. 질병에 대한 약효, 이 약효를 양리효과라 그래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약효를 갖는지를 그 의학의 용도라고 한다. 2번 등록 가능성, 신규 진보성. 1번 의학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인정 여부가 이거 양리기전을 썼을 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바로 나오죠. 의학용도 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학용도가 발명을 구성하는 것이고, 양리기전은 그 의학용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서, 양리기전은 그 밑에서 두 번째 주죠. 의학용도를 특정한 한도 내에서만 구성요소로 인정이 된다. 우리 1차 때 판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게 탑10 판례에 선정됐습니다. 진보성 판단할 때
출원 전 임상 데이터가 공개돼 있으면 신규성이 죽는 건데 출원 전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으면 신규성은 삽니다. 신규성이 살면 진보성이 무조건 사냐? 그 정도는 아니다. 의학연도 발명에서는 의학연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진보성이 죽는 거기 때문에 출원 전에 선행 발명에서 임상시험 데이터 등이 공개됐어야지만 진보성이 죽는 것은 아니다. 이거 우리 1차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기스트 사건이라고 해서 제가 과거에 같이 담당했었던 사건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번 명수 기재 방법, 1번 발명의 설명. 여기가 이겁니다. 43항의로. 의학용도는 실험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만큼 효과에 대한 예측이 쉽지가 않아서 그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임상 데이터 등 양리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좋고 만약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출원적 양리 이전이 밝혀져 있어서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고 그 얘기. 그게 남원입니다. 그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양리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를 기재하거나 대신할 정도로 기재해야 되고 만약에 그 기재가 필요 없으려면은 그 위에 줄 출원 전에 양리 이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청구 범위 요거요. 양리 기전. 의학용도 발명은 질병과 약효를 써주면 좋은데 양리 기준을 쓴다 하더라도 어떤 질병과 약효를 갖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다. 나번 판례는에서 세 번째 줄이죠. 질병과 약효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특정 물질의 의학용도와 양리 기준을 기재해 있어도 어떤 약효와 어떤 질병에 관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44항이 오케이다. 그 다음에 3번 보호 범위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의학용도 발명이라고 특별한 쟁점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쟁점 써놓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284페이지 허가 등에 따른 조속행 연장 우리 이미 다 했습니다. 95조 이거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물질 특허가 허가로 인해서 조속행이 연장되었을 때 연장된 효력 범위가 무엇인지 유효성분설, 주성분설, 제품설에서 했었죠. 제품설이라는 게 이겁니다. 얘를 품목이라고도 하고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게 제품설, 주성분설, 유효성분설이었었죠. 그 다음에 285페이지 용법 용량. 이것도 우리 이미 다 했습니다. 용법 용량에 대해서 특허를 줄까 말까, 얘를 의료행위라고 봐야 될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봐야 될지. 그래서 과거에는 의료행위로 봤었는데 현재는 의료행위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특허를 주는데 그럼 물건 발명으로 썼을 때 구성요소를 인정할 것인지, 판례는 물건 발명의 구성요소를 인정을 한다. 다만 여기까지 가죠. 얘도 구성요소 인정 여부, 물건 발명으로서 구판례에서는 구성으로 인정 안 했었는데 최신 판례에서는 인정한다. 그럼 인정했을 때 진보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특허받기 어렵다고 했죠. 진보성 판단은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재해야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이게 특허받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죠. 용법 용량은 특허받기가 어렵고 의학용도 발명은 특허받기가 좀 쉬운데 그렇다고 신규성이 있으면 다 받는 그 정도까지 쉬운 건 아니고 그래도 쉬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강의들은 용법 용량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의학용도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잘못 혼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뉘앙스 차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 혼용하면 안 됩니다. 의학용도 발명은 웬만하면 특허 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용법 용량 발명은 웬만하면 특허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용도 발명에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지만 진보성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다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컴퓨터 관련 발명. 이것도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얘는 그 2조 3호와 94조 2항 개정법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쟁점이 두 개예요. 이거랑 발명의 성립성. 먼저 성립성부터 보면 얘가 법칙인지 법칙의 이용물인지, 만약 이용물이라면 그게 자연법칙의 이용물인지 인위법칙의 이용물인지 이렇게 논점을 두 개로 원 스텝, 투 스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전형적인 목차고 우리 사례제 핸드북에도 전형적인 목차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외우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발명을 법칙으로 보게 되면 법칙은 공용성이 있어서 공용성이 있다는 게 만약에 저걸 특허를 주면 특허가 너무 넓어진다는 겁니다. 특허권이 너무 넓어져서 뭐 하나만 할라 해도 저게 다 침해가 되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산업의 의욕을 저해한다라고 합니다. 특허권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후속 연구자들이 뭘 연구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침해가 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이 만약에 컴퓨터 관련 발명이 법칙이면 특허권이 너무 넓어져서 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물이라면은 너무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주고요.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에서는 법칙이 이용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디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1차 때도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그 스크린 도어, 지하철이 오면 열리고 지하철에 가면 닫힌다. 이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스크린 도어에만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크린 도어에도 사용되고 뭐 교실 문에도 사용되고 에어컨 문에도 사용되고 문이란 문은 다 사용된다 하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의 스크린 도어에만 특화된 것이다 하면 이용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스크린 도어 같은 경우도 스크린 도어에만 특화된 이용물이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그 약국 가서 약을 그 약사님께 처방전을 드리면 약사님께서 약을 조제하신 다음에 그 복약 지도를 하시게 되는데 복약 지도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약봉투에다가 자동으로 그 지도상 프린팅해서 설명서 주죠. 이게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 이것도 특허돼 있는데 이런 게 컴퓨터 관련 발명인데 거기서 그 약봉투에다가 복약 지도사항이 자동으로 프린팅되는 것도 다른 데선 이용되지 않고 딱 이 약국에서만 사용되는 거다. 이게 한정된 산업군에서 사용된다를 이용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산업군에 미칠 수 있다를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칙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 만유인력 법칙 이런 거거든요. 모든 산업군에서 이용되는 법칙.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렇게 공용성 있는 법칙은 아니고 다 특정 산업군으로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물이라면 자연법칙 이용물인지 인위법칙 이용물인지인데 특허법에서는 자연법칙 이용물만 특허를 주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그 컴퓨터 관련 발명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건 제가 특허청 가서도 세미나 했던 사안인데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어떤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해서 OX에서 일로 가고 OX에서 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자동화시키는 하드웨어 이와 같이 구성되는데 소프트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 자체로만 출원하면 그것은 자연법칙 이용물을 보지 않습니다. 얘는 인위적 약속 체계니까. 또는 소프트웨어가 하나하나 사람 손이 들어가야 돼. 사람이 하나 일일이 2단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하고 2단계 하고 하는 게 사람 손에서 거쳐진다. 그것도 자연법칙 이용물을 보지 않아. 다 인위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걸 자동화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플로우 차트의 각 단계들이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돼서 최종적으로 효과가 나온다. 자동화된 시스템이면 그걸 자연법칙 이용물로 우회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거 쓸 때는 항상 판례가 요거 언급하고 가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청구항 중에 일부 구성이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 소프트웨어는 인위법칙입니다. 인간의 약속이니까. 일부 인위법칙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로서 이용한다는 게 이 소프트웨어가 사람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소프트웨어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 하드웨어가 청구항에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이쪽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이쪽 하드웨어를 쓰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정리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을 때 그럼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확장 해석하는 거예요. 성립성은 공용성이 있는 법칙이냐 아니면 특정 산업군에만 쓰이는 거냐 특정 산업군에만 쓰였을 때 자연법칙을 이용한 특정 산업군이냐 인간의 법칙이냐 그래서 컴퓨터 관련도 보호 필요성이 있으니까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 이용 여부를 확장 해석해서 하드웨어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으면 일부 구성이 인위법칙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자연법칙 이용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건 논리구조죠. 학설과 판례였습니다. 학설은 특정 산업군으로 봐서 이용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칙 이용물로 보고요. 판례는 청광 전체로서 하드웨어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으면 자연법칙 이용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검토는 판례가 타당하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거거든요. 컴퓨터 관련 발명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성립성을 인정하는 판례 태도는 타당하다. 이게 전형화된 논리 구조입니다.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그대로 사례젠도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긴데 이게 같은 논리예요. 여기 지금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로 가면은 이게 스텝 1. 컴퓨터 관련 발명은 청광을 장치로 쓸 수 있고, 장치로 쓴다는 것은 그 스크린 도어로 발명을 쓰는 거예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크린 도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매체, 이게 CD롬 같은 건데 옛날에 MS 워드 다 CD롬에 넣어서 CD롬 판 것처럼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매체.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 발명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매체에 저장된 어플리케이션, 이것도 매체입니다. 여기까지가 물건 발명. 아니면 이제 방법 발명으로 쓸 수 있어요. 플로우 차트를 그대로 단계 쓰는 거죠. 이거 하는 단계, 이거 하는 단계, 이거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슨 방법 발명으로도 쓰고. 최근에는 실무에서 대부분 방법 발명으로 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그럼 저렇게 썼을 때 두 번째, 온라인상에서 불법 다운로드로 이 컴퓨터 관련 발명을 구현한 이 방법을 다운로드해서 불법 다운로드자가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불법 다운로드자가 돈 벌다 보니까 특허권자가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특허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돈 벌어야 되고, 만약에 특허 발명을 누군가가 쓰고 싶다 그러면 특허권자한테 돈 줘야 돼요. 돈 준다는 게 실시로 주거나 권리 소진해서 사야 됩니다.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풀기 쉽거든요. 어쨌건 특허권자가 돈 벌어야 되는데 현재 컴퓨터 관련 발명은 불법 다운로드자가 실질적으로 돈 버는 상황이 생기고 특허권자가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되는 상황이 생겨서 여기요.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성립성 인정인데 성립성 인정에서 특허를 줬더니 보호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특허권자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죠. 이 온라인 전송행위도 실시행위에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송 자체를 침해로 막아서 전송을 못하게, 그래서 특허권자 것만 사게, 특허권자만 돈 벌게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하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토렌토 사이트 같은 거 보면 일반 국민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일반 국민이 자동 전송자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 전송자가 되고, 그러면 일반 국민이 침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이 잘못한 행동을 했지만 MS나 퀄컴 같이 거대한 회사가 대한민국 일반 국민한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사회혼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국민이 잘못은 했지만 소송이 생기면 혼란이 생기니까 보호 필요성은 이때 급진적 보호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답안정이고, 그 산업 위축이라는 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산이 됐고요. 보호 필요성은 있지만 급작스러운 보호는 사회가 혼란이 초래되니까 무산이 됐고, 대신 완화된 보호가 됐습니다. 그게 청약을 2조 3호에 집어넣고요. 청약이라는 게 불법 다운로드 하기 전에 그 돈 주고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3에서 무산한 이유가 일반 국민들이 자동 전송자가 됐을 때 그것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하자가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약을 추가하되 94조에서 악의 청약에 한해서만 특허권 행사할 수 있게 제한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우려됐던 일반 국민한테는 소송 걸지 못하게, 이 최종 개정법. 그래서 이 개정 상태로 절반의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국민들한테 계속 캠페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지 말자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법 다운로드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아마 다시 보호 강화를 하는 이 스텝 3로 다시 개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여기 개정법 2조 3화 94조 2한 개정법 라인입니다. 이것도 논리 흐름 구조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개정법 문제는 무조건 특허청 설명자료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게 특허청 설명자료의 흐름이니까 이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기본서 이해하시고 사례랜드북에 목차화 돼 있으니까 그걸로 최종적으로 외우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저건 그리고 GS에서 다 연습합니다. 기초 GS나 실전 GS 연습하니까 거기서 다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탑10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진보성이 시험 탑 10에 선정이 되었었는데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1차 때도 말씀드리고 사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연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BM 발명에서 비즈니스 메서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비즈니스 메서드 특허 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특허라는 게 세계 장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특허 주면은 바로 외교 통상 들어와서 한국에서 특허 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스터디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특허를 줘야 된다라는 결론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이걸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가 난감해서 그래서 컴퓨터 관련 발명 진보성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심사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노하우가 다 생겼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진보성이 있는 게 특유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발명하고 진보성 판단이 똑같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은 심사 기준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 발명된 특유의 진보성 판단 기준 심사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은. 때문에 얘가 특정 쟁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시험 문제는 못 나올 겁니다. 다만 탑 10에 선정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특허청 세미나 갔을 때도 심사위원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는 게 일반 발명하고 마찬가지로 컴퓨터 관련 발명이 소프트웨어와 그 소프트웨어를 자동화시키는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했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를 적용한 거, 여기에 예측곤란 효과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 업무를 해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직시하겠지만 소프트웨어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약속 체계가 조금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죠. 그렇지 않은 건 무조건 바로 특허를 되는 건데 그거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전부 다 컴퓨터 아니면 프린터 아니면 제가 아까 약봉지에 만드는 건 컴퓨터하고 프린터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도 컴퓨터하고 뭐 제어 장치하고 이런 건 너무나 그 플로우 차트를 지나면서 필요한 하드웨어로서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도입 자체에 있어서 예측곤란 효과가 좀 적은 경우가 많아요. 컴퓨터 관련 발명. 이 사례도 아마 텔레비를 보면서 시청자의 반응을 시시각각 측정하는 그런 컴퓨터 관련 발명, 그런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었을 건데 그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자체에서 예측곤란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보성이 죽는다 라고 봤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컴퓨터 관련하면 누가 특허를 받습니까? 진보성 다 인정 안 될 텐데 이런 논란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관련 발명만 특유의 이점을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측곤란 효과가 있냐 없냐로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이제 탑 10에 선정됐을 뿐이지 특유의 진보성 판단 법리 마치 이런 거 용법 용량을 이질이나 현저했을 때만 준다. 선택 발명도 뭐 요번에 새로 대법원 판례 나왔죠. 그런 특유의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적은데 혹시라도 나오면 일반론인 진보성 판단 기준 쓰면 돼요. 예측곤란 효과가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거 우리 사례제 핸드북에 일반 진보성 판단론 쓰는 것은 다 있으니까 그걸로 외우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컴퓨터 관련 발명은 성립성, 그 다음에 2조 3호 94조 2항 개정법 여기를 주목을 하시고 진보성이 탑 10에 선정된 적은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일반 발명 진보성 판단 기준을 작성하시면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컴퓨터 관련 발명 의의 잡았고요. 그 다음에 2번 성립성 문제에 있어서 학설 자연법칙 이용 여부, 그 다음에 나번 공용성인데 나번 공용성이 여기입니다. 법칙인지 법칙 이용물인지, 그 다음에 자연법칙 이용인지 그러니까 이용물이라면 자연법칙 이용인지 이법칙 이용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나번 판례 무조건 2개 쓰는 거예요.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소정 하위 구실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가 이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2단계, 2단계, 2단계 써서 나오는 효과.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오면 열리고 가면 닫히는 효과. 그 다음에 그 복약 지도 사항 같은 경우는 약봉투에 자동으로 프린팅 되는 효과. 그 효과를 얻는 과정, 그걸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라고요. 플로우 차트가 계속해서 단계별로 진행된다는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게 자동화되어 있으면 이 하드웨어가 자연법칙이라는 게 신께 주신 광물 갖다 이용을 자연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가 신께 주신 광물 갖다 만든 거니까 얘로 봐서 전체로서 자연법칙 이용했다고 해서 확대해서 주겠다. 판례 무조건 이거 2개 쓰는 겁니다. 전체로서 보고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자동화되고 있을 때 전체로서 이용했다고 보겠다.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으니까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타당하다. 확대 해석한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신규 진보성이 있는데 여기도 써놨지만 특별한 기준이 과거에는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거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도 그냥 다른 발명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다 삭제했고 예측곤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도입 자체 예측곤란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자동화함에 있어서 예측곤란한 하드웨어가 도입이 됐는지 보통은 실무에서는 여기에 집중하죠. 왜냐하면 하드웨어란 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그 다음 프린터 기기 그 다음 뭐 서버 다 이런 거니까 그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여기 소프트웨어에 참신한 예측곤란한 점이 있는지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제약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컴퓨터 관련 발명은 많이는 안 해봤고 아까 그 말씀드린 약국에서 그 복약지도 자동으로 프린팅하는 그게 매출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거 잠깐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한 게 있는데 그건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주목해서 심사가 좀 이루어집니다. 이 소프트웨어 도입 자체에 기존에는 아무도 안 했던 참신성이 있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명수 기재 방법은 특별한 거 없어요. 발명의 설명엔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서 급발속기 통제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쓰면 되고 하드웨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하드웨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나 프린터나 누구나 아는 기기이기 때문에 급발속 통제자가 아는 것이면 자세하게 안 써도 됩니다. 뭐 그런 일반론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구 범위는 이거예요. 뭐 장치나 매체나 앱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다 물건 발명으로 쓰는 거고 아니면 이제 방법 발명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방법 발명으로 많이 씁니다. 그게 289페이지 청구 범위, 방법 발명을 쓰거나 아니면 물건 발명, 이게 장치, 그다음 다번, 매체, 라번,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이것도 매체예요. 이렇게 쓰든지. 매체나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옛날에 그 MS 워드 CD롬에 구워서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CD롬 자체로 이제 청구항을 쓰는 거죠. 어쨌건 청구항은 물건 발명이면 방법 발명으로 써야 되고 왜 그러냐면 물건 발명 아니면 방법 발명으로 써야지만 2조 3호 실시행위가 특정되고 2조 3호 실시행위가 특정되어야지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나오거든요. 특허권이라는 것은 1차 할 때도 것처럼 청구 범위에 써 있는 발명과 플러스 2조 3호가 있을 때 특허권이 특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물건 아니면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실시행위가 특정돼서 특허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 아니면 방법으로 써라 이 소리예요. 물건 아니면 방법으로 써라. 그 다음에 3번 프로그램 전송이 침해인지 이게 2조 3은 94조 개정법이니까 이 스텝별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프로그램 발명이었고 요즘에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관화해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이게 다 심사 기준에서 용어 정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발명들을 다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이게 대표적인 게 뭐 비즈니스 메소드 이런 게 많고. 다음 페이지가 비즈니스 메소드인데 이건 컴퓨터 관련 발명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참고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294페이지에 복수의 주체 실시행위가 있는 경우 이건 공동침해인데 공동침해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정리했다가 미생물 발명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필기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